보통 이제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부동산 투기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 또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 대체로 그래요. 진보 진영에서 실제로 주택으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약간 금기죠. 주택 투기한다는 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건 시장에 당연한 원리인데 그걸 왜 금기시하냐 그러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약간 금기처럼 다뤄지다 보니 실제로 집, 주택, 부동산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굳이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토지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주택 이면에는 토지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제가 정의당 행사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울의 아파트나 서울의 특정 브랜드의 아파트나 전주의 특정 브랜드의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예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격 차이는 두세 배 나죠. 그 이유는 건물의 가치가 붙는 게 아니고 그 토지의 가치가 붙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집 문제도 토지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집값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문제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이정정 교수님이어서 집값 폭등의 문제, 이정정 교수님이 딱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이제 보수 성향은 시장에 맡기자는 거, 진보 성향은 뭐 좀 공동체를 강화하자는 뭐 이제 그런 쪽이죠.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비싼 땅값은 당연하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이거 다 가수요, 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얼추 한국이 세계 뭐 11대 경제 강국이 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 서울 대도시 같은 데는 집 투기가 무시 못해요. 제가 봤을 땐 제 주변에 저랑 친한, 특히 사람이 착하면 착할수록 이걸 다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이 벌리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할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돈을 벌게끔 놔두는 게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의 편중. 시장주의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사서 독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진보 성향은 독점을 하게 되면 이제 자산 양극화가 발생하니까 심각성을 인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의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독점을 못 하게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집중이냐 지역 불균형 현상, 이제 이런 부분은 시장주의자들은 뭐 각자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건데, 그다음에 집중하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지 않느냐. 서울에서 여러 사람 모이니까 크게 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집적의 이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뭐 체육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뭐 영화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이 집적의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효율의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 서울만 사는 거 아니냐. 지방 사람들에 대한 전혀 배려 없이 너무 서울만 사는 거 아니냐.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죠. 그다음에 이제 난개발 부분은 시장주의자들이나 우리 공동체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나 국가 개입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효율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동일하고 있고요. 무계획적 환경 파괴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폭등, 토지 가격 폭등, 토지 소유의 독점, 뭐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항상 이제 보수와 진보 사이에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서로 적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생각이 다른데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좋겠다. 이걸 보수하고 진보를 서로 적대적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각 시장주의자들의 입장과 어떤 뭐 공동체를 중시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은.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한번 보면, 먼저 인구부터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1960년대, 72년대, 2002년대. 그래서 1960년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았던 인구, 72년생이 95만 명으로 100만 명이 깨진 인구, 2002년생이 50만 명이 깨진 인구. 올해 예상컨대 25만 명이 깨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26만 명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절반씩 줄어드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구는 2020년도부터 이미 감소를 했고, 다만 이제 세대 분화를 통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이제 특히
한국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작년 같은 경우 3만 5천 달러 찍었다고 하니까 많이 늘어났죠. 2002년 당시만 해도 막 IMF 지나서 10,000달러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3배 증가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정책을 좀 준비할 때 한국의 소득이 한 20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건 맞다.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자리 집중도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률이 50%가 현재 넘어 있죠. 지구촌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교육으로 가요. 그래서 인서울에 집중되는 서열과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반영되는구나. 요즘 그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둘을 키우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서열과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의료와 교통 및 문화시설 등의 편의가 다 서울에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이게 다 서울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냥 역세권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그 개발 이익을 본인이 사유화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낮으면 아파트에 투자,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는 그게 한 지난 2년간 극심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문제를 보면 이제 분양주택 공급이 있고 임대주택 공급이 있는데 분양주택 이슈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에는 민간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사회주택 이슈가 있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왜냐하면 뭐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양주택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걸 뭐 조만간 개편을 낸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방안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죠. 도심 고밀도 고층 개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방안이죠. 뭐 용적률 500%까지 올리겠다는. 저는 이렇게 되면 서울을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거고요. 그 대신 이제 도시가 옆으로 커지다 보니까 사실 서울이 커지는 거죠.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가 서울이란 말이니까 서울권이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지역균형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힘은 못 받고 있죠. 일부 전문가 분들이 이걸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돈은 여기서 벌리니까 지역균형 개발이 잘 안 되는 측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심상정 후보께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표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현재 수도권은 분명히 부족한 게 맞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20, 30대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올라와요. 저희 조카도 대전에서 학교 다니는데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올라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월세가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저는 이쪽입니다. 지역균형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인구를 분산하면 크게 적은 양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1000명당 한 420호까지는 현재 공급이 돼 있거든요. 골고루 분산을 하면 적은 양은 아닌데 이 인구가 모두 서울로 모이다 보니 서울은 96,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또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주택 임대차 정책에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2020년 8월 이후에 전세 시장은 원래 2020년 12월 달에 우리 정의당 그때 강연할 때는 제가 엄청 쫄아 있었고 올 3월 달만 해도 엄청 쫄아 있었습니다. 진짜 전세 가격 폭등할까봐.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을 되돌려야 하는 또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엄청 쫄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록제의 향방의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처럼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려면 주택 임대 사업자가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특혜를 많이 주면서 집 투기가 확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지금 아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긴 할 것 같은데 아직 답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주택금융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3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하고 있고 지금 9월 달부터는 900억 달러씩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할 때는 매달 1200억 달러씩 풀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훨씬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이 한 2년 이상 계속되지 않는 한 이미 화폐는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2020년으로 주택 가격이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까지, 2019년까지 돌아갈 걸로 또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물론 현재 금리가 만약에 6%까지 오르면 2008년도 그때 분위기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훅 내려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좀 금리 인상 추이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은행 금리 인상 추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추이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약간 미국의 연준에 종속된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뭐 청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다, 뭐 전세대출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세대출이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억짜리 주택, 2억 예를 들어 한 시세가 2억 5천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시작은 깡통 전세가 아니었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2억짜리 시세를 2억까지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 2년 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80%인 1억 6천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집값이 2억이 만약 1억 8천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면 1억 6천은 은행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전세입자의 4천만, 2천만으로 줄어서 2천만 원은 경매에서 회수하는 거고 집주인의 신용이 안 좋으면 그 줄은 2천만 원은 회수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약간 한국의 주택 버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70%의 뭐 지금은 이제 LTV 제한이 있으니까 한 50%에서 50% 70%의 담보대출을 빌려서 월세를 받는 제도였는데 최근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한 2억 정도 주택에 1억 6천은 전세대출이에요. 전세대출의 변제 책임자는 세입자죠. 그 다음에 세입자가 그 중에서 한 3천만 원 자기 돈 부과하고 임대 집주인은 1천만 원 부담하는 약간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임대인은 자기 1천만 원 날리는 거고요. 세입자는 1억 8천 원 떨어지면 1천만 원 날리는 거고 1억 6천 원 떨어지면 3천만 원 다 날리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의 신용이 안 좋으면.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 전세대출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세 금리가 오르는데 전세대출 범위를 계속 늘리고 있으면 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조세 부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를 감세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개편안인데 여기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다주택자하고 일반 1주택자하고 구분을 하는데 이걸 구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현행은 일반은 서울 한 주택, 지방 한 주택은 일반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서울 2주택자 이상은 다주택이 적용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 뭐냐면 서울에 집 투기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 풀고 조성 대상 지역 풀고 하면 서울의 집 투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주택자 이거가 2018년도인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때는 원래는 그냥 이게 합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만 조율했었는데 이게 다주택자 구분해가지고 종부세 이 덕분에 한국은 주택법을 빨리 체크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종부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주택자가.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심할 때는 2배까지 올랐던 게 사실이죠. 근데 1991년도에 일본의 버블은 5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 다주택자 종부세 때문에 주택버블을 미리 체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주택자 이거 구분하는 이 세율을 절대 바꿔주면 안 된다. 이 기본 공제 금액은 뭐 국회에서 말씀해 보시죠. 뭐 이 부분은 워낙에 지금 화폐 가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제 조만간 국토부에서 개편안을 낸다고 하는데 많이들 모르세요. 많이들 모르셔서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이 뭐냐면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얻으면 그 중에서 물가상승률하고 개발 비용, 공사 비용, 건축 비용 이걸 다 빼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주택 가격을 빼면 마지막 재건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걸 다 빼고 나면 개발 이익이 남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했으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사람이 노동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회사가,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재건축을 할 뿐인 거지. 그러면 이 10억 원을 모두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재건축을 하는 데는 지하철 좋은데, 학군 좋은데, 종합병원 좋은데가 잘 됩니다. 개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하철 좋은데, 학군 좋은데, 종합병원 지은데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가 무슨 기여를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소유자의 노력이 아닌 토지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용적률의 증가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50% 50% 내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미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뭐 3천만 원 초과 시에는 10%, 뭐 2억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뭐 이렇게 50% 누진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하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럼 이제 반포 주공 1단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주택 가격 부과 시점. 예를 들어 이 기사 당시에는 2012년을 전제로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이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13억이었어요. 13억이었는데 공사비하고 건축비가 7억이 들었어. 근데 한 10년 동안 공사 재건축하는 동안 물가 상승률이 한 3억을 평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재건축을 하고 나니 44억짜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44억에서 애초에 주택가격, 그 다음에 공사비, 건축비, 개발비, 그다음 물가 상승률 3억을 빼면 19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이 중에서 9억 3천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포 주공 1단지는 이걸 납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까지 이 법이 유예가 됐었어요. 예전에. 2014년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한답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 그대로 가져가요. 이 19억.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반포 주공 1단지가 이거 완성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19억 이익 더 나죠. 근데 이제 이 동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조용합니다.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이 19억이나 20억 이상 되는 이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타당하냐. 그래서 이게 한때 이슈가 됐던 게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한 분이 한 20억에 사서 20억의 개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해서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치 쌍용 2차하고 잠실주공 5단지는 똑같이 계산하면 개발 이익이 한 7억 남고 6억 남아요. 근데 여기는 납부를 합니다. 여기는 2018년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는 납부를 하는데 여기는 납부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엄청 목을 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억씩이 더 나가게 되잖아요. 최근에 물가 올라서 대치 쌍용 2차나 잠실중공 5단지는 아마 더 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스에서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세금을 내는 것만 얘기를 하지 부담금을 내는 것만 얘기하지 그분들이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 현행법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5억을 낸다고 하면 그분은 5억 말고도 6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개발이익은 11억이 남는다는 거. 근데 그거를 다 모두 다 사유화시키는 게 타당하냐.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은 여기 매경 기사 2017년 2월 3일자에 매경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 환수금이 억억 내더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때 역풍 불었죠. 그러면 반포 주공 같은 경우는 19억씩 버는데 한 푼도 내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 기사가 그때 역풍 불었습니다. 사실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지.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뭐 발표하는 게 결국은 예를 들어 이제 이 금액 3천만 원을 뭐 한 1억, 2억, 5억, 10억 이런 식으로 키운다던가 아니면 개시 시점 뭐 주택 가격을 늦추다던가 하면은 최근 주택 가격으로 하면 시초가가 높잖아요. 그럼 이제 개발이익이 낮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안 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고요. 아마 여기에서 좀 현재 물가에 맞춰서 조금 금액은 늘릴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퍼센티지를 좀 낮출 수도 있죠. 퍼센티지를. 이 개발 환수율을 낮출 수도 있고. 결국은 국토부에서 정부 발표 나오면 아마 여기서 바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기사는 아까 그 매경 기사시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검색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진보 진영에서 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이유가 있는데 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주택으로 집중되는 자산 집중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토마 피케티는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주택으로 집중되는 자산 집중화 경향을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보시면
이 1920년도 기점으로 이 검정개는 농경지거든요. 당시에는 농업회사니까 농경지가 많아야 자산이 많았던 거죠. 네, 영국 보시면 이 밑에 약간 회색 희끄무레한 게 이게 주택입니다. 여기는 약간 주식회사 주식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은 주식과 주택, 그다음 프랑스 주식과 주택. 근데 주택이 월등히 많죠. 독일도 주택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은 오히려 약간 주식 쪽이 더 많죠. 미국은 그래도 이제 좀 덜 오래된 나라니까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도 도시로 집중이 되면서 도시의 주택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재분배가 잘 돼 있다는 나라로 보는데 프랑스조차도 이렇게 주택 자산으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 주택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랑을 한번 볼게요. 2020년 11월 7일 발표 자료인데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820만 가구. 근데 2호 이상 갖고 소유한 가구 주택 수가 740만 가구.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리해 보면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하고 기업 공공 보유 비율이 45대 40대 15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게 800만 호예요. 물론 이제 저는 다주택자가 뭐 때때로 이렇게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택 투기가 너무 심한 거죠. 주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투기적 주택 시장 문화를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보 진영은 이걸 굉장히 방치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앞뒤로 보시면 여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도시의 주택으로 집중되는 거나 한국에 지금 주택으로 집중되는 거나 아마 이건 정의당에서도 많이 발표했던 것 같은데 다주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 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여기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춰주면 물론 이제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낮춰주는 근거는 뭐냐면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주택 투기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예전에 저금리에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이 세율을 올린 거니까 지금 금리가 좀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좀 낮추자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낮추자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합치자. 일반 세율하고 합치자. 그거는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그건 진짜 집 투기 하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택 부동산 가격 결정 방정식인데 제가 이른바 이제 민변 참여연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좀 강연을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셔서 이 이정전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빌려온 건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집을 사게 되면 임대료, 이용 수익이 나죠. 자본이익은 집을 샀을 때 집값이 올라가는 집값 올라가서 얻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은 그냥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집값 전체를 빌려서 샀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집을 사서 임대료하고 집값 상승률이 돈을 빌려서 나가는 이건 이제 만약에 돈을 예금했을 때는 이자 소득이 있고 돈을 빌렸을 때는 이자 비용이겠죠. 근데 이자 비용보다 커요. 집값 소득이. 그러면 당연히 집이 공급이 증가하겠죠. 집이. 그렇죠? 오히려 이자 소득이 크면 금융시장에 돈을 넣겠죠. 당연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이 금리가 막 오르니까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을 몰리면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집값으로 인한 이득과 금융으로 인한 이득이 같으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 결정 방정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부동산 이용 수익과 자본 수익과 이자 소득이 같을 때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자본 이득은 부동산 가격 곱하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프라이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왜 A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A로 하겠습니다. A. 그리고 이자 소득은 부동산 가격 프라이스 곱하기 이자율, 인터레스트 레이쇼, 아무튼 I라고 할게요. 이자율. 그러면 결국 부동산 수익 일드, 임대 수익 일드, 임대료 더하기 자본이득은 부동산 가격 매매대금 곱하기 이자율이 같아질 수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집값이 높으면 집에다 투자하는 거고 여기가 이자율이 높으면 이쪽에 투자하는 거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집값 상승률이 0이라면 여기서 이게 0이 되니까
이거는 자본소득은 없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이용 수익은 부동산 가격 곱하기 이자율이 될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논리만 따라오세요. 나중에 생각하면 납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이용 수익 Y는 1이 가니까 이용 수익 나누기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집의 시장 근본 가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예를 들어서 보면 금리가 5%일 때 연간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의 시장 근본 가치는 500만 원 나누기 임대료 나누기 이자율 0.05에서 1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불균형한 살 때, 그때는 뭐냐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집값이 오르는데, 그럼 집값이 오를 때는 A가 0보다 크잖아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냥 진행이 됩니다. Y 더하기 P 곱하기 A는 P 곱하기 R. 이거 임대료, 이거 집값 상승 이익, 이거 이자 소득 또는 이자 비용. 우리가 빌렸을 때 비용, 아니면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 소득. 그러면 이거를 쭉 정리하면 P 프라이스는 R 빼기 A분의 Y가 돼요. 이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그러면 이걸 좀 한번 사례로 가볼게요. 그러면 금리가 5%일 때 연간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는 원래 시장 근본 가치는 원래 여기 1억이었죠. 여기 원래 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A가 집값 상승률이 생기니까 0.05에서 0.03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0.02가 돼서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써보시면. 그래서 그 중학교 방정식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납득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뭐냐면 여기 지금 R이잖아요. 이자율. 현재 이자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자율은 오르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으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분모는 커진데 월세는 그대로밖에 못 받는다 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여기 R 인터레스트가 낮으면 금리가 낮고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그러면 분모가 작으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평소 여기가 우리가 A를 정부 국가에서 집값 상승률을 0으로 안 둬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씩은 오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맞닥뜨리는 주택가격의 산정 방식은 이걸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현재는 이 R이 이자율이 높아지고 집값 상승률이 내려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는 왜 집값이 올랐냐? 그때는 집값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높았잖아요. 집값 상승률은 5%씩 올라가는데 이자율은 막 2, 3%씩 하니까. 여기 분모가 0보다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0보다 작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작년하고 재작년 상황. 여기 지금 2번. 이 상황이 지금 올해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분모가 커지니까 임대료는 그대로고,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지니까 집값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25에서 4.5까지 더 올린다 그래. 그럼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써보시면. 그냥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써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집가는 토지 가격인데 그냥 집값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당연히 5억이 10억 됐으면 5억에서 2억 5천 대출했던 거 5억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대출 증가하고. 돈이 들었으니까 또 집 투기하고 수요 증가하고 또 집값 또 오르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이게 작년 시장 상황. 올해는 집값 떨어지죠. 집값이 10억에서 5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대출이 돈이 없으니까 집 투기 못하죠. 지금은. 못하니까 집값이 또 떨어지고. 현재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크게 급등했다 급락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